말론 브랜도가 자기 에이전트와 변호사를 전부 다 해고시켰다는 후일담까지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영화에 미친 젊은이들, 그 한 예가 바로 코폴라였던 것이죠. 누가 봐도 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가족을 괴물로서 쫓다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그들은 살인자일 뿐이고요. 75분 내내 띄워놓고 목소리로 이렇게 해설해드리는 방식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오락과 극단적인 예술성을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 아닌가. BTV 이동진의 파이어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을 통해서 한 영화를 집중적으로 해설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화를 지금 이 영화라는 타이틀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쁜데요. 사실 요즘 영화계가 신작들이 그렇게 많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계가 약간 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역작용으로 많은 작품들이 재개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로만 듣던 혹은 이전에 굉장히 작은 화면에서 보았던 그런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극장에서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이야말로 참 보고 싶었던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의 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부일 텐데요. 대부 시리즈, 그러니까 대부 1편과 2편이 9월 그리고 또 10월에 이어서 개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 보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한 이 기회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찾아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작 본 사람이 적은 대부라는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해설해드리면서 영화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또 수없이 말했지만 우리가 아직 몰랐던 부분이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짚어보는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당시에 모든 흥행 기록을 깼던 영화입니다. 그 당시 흥행 기록을 갖고 있었던 영화는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939년작입니다. 그 말인즉슨 32년 동안 갖고 있었던 흥행 기록을 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의 제작 연도는 71년도고요. 영화에 개봉된 것은 72년이니까 72년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33년 만에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의 예술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만 당대 이 사람들은 이 영화를 최고의 오락영화로 즐기고 최고의 흥행영화로 즐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971년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작품이었다라고까지 흥행적으로는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지금 이 영화를 다룬다고 하니까 저희 스태프도 이번에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대부 다 본 것처럼 말을 하고 행세를 하고 혹은 본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시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보신 분들조차도 과거에 보셨던 기억 때문에 내용들이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환기시키면서 좀 더 깊숙이 해설해 보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의도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영화가 지금은 이렇게 영화사에 남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1위 아니면 2위로 꼽히는 그런 걸작의 자리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악전고투 끝에 만들어진 그런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나왔던 1970년대 초반의 상황에서 할리우드는 굉장히 큰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다. 왜냐하면 50년대 말까지 있었던 소위 고전 할리우드기라고 말하는 것 한 시기가 끝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60년대였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영화를 정말 어려서부터 좋아하고 영화관 출신이고 심지어는 영화학교를 다녔던 그 일군의 어떤 젊은 영화인들이 대거 수혈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뉴 아메리칸 시네마 혹은 뉴 할리우드나 아메리칸 뉴웨이브라고 부르는 영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70년대는 이들의 시대라고 지금 영화사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영화사들이 미국 영화 최고의 전성기를 1970년대로 그 예술적인 전성기를 보기도 합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영화가 바로 대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는 새로운 기운을 할리우드에 수혈시킨 그런 아주 젊고 원기 왕성한 작품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고전 할리우드기와 절연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집대성에서 완성한 작품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서 가장 새로운 부분과 또 가장 고전적인 부분을 제대로 융합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무시하다시피 했던 유럽에서의 어떤 예술 영화 운동, 예를 들어서 누벨바그를 포함한 많은 운동들의 어떤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미국 영화로 끌어들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파라마운트는 당시에 이제 영화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과거에 굉장히 큰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에 파라마운트는 이 스튜디오에서 매출액 랭킹이 9위밖에 되지 않았는 굉장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죠. 만드는 영화마다 다 실패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나오기 2년 전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게 바로 러브스토리입니다. 러브스토리는 원작이 워낙 인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영화가 아니었고, 그들 입장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대하게 성공을 하죠. 파라마운트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다른 그 당시의 베스트셀러 소설인
바로 마리오 푸조의 대부를 영화화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러브스토리의 사례에서 그들이 느낀 것처럼 비용을 많이 줄임으로 인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대부라는 영화가 어마어마한 대작으로 만들어진 할리우드 시스템의 어떤 결정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처음 기획되었을 때는 오히려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영화사에 남는 수많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마리오 푸조의 대부를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한 다음에 감독들을 접촉하는데 감독들이 대부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한 감독이 무려 12명이었다고 하고요. 그중에는 세르지오 레오네도 있었고 코스타 가브라도도 있었고요. 아서펜도 있었습니다. 이 감독들이 대부분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폭을 미화하기 싫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의외의 부분이죠. 왜냐하면 갱스터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차지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어찌됐건 그러다가 결국은 당시에 거의 신진 감독에 가까운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한테까지 가게 됩니다. 코폴라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들이 이제 시칠리아 출신이지 않습니까? 시칠리아 출신의 미국 이민자들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마피아가 이제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코폴라는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점수를 받아서 이 제작진이 그를 감독으로 결정하게 되죠. 당시 코폴라는 3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열혈 영화 매니아였었고요. 10대 시절부터 8mm 카메라로 영화를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영화 감독들이 도제 시스템 하에서 정해진 어떤 그런 관습을 따라서 영화가 됐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영화에 미친 젊은이들, 영화를 10대 시절부터 찍었고 영화학교까지 다닌 그런 젊은이들이 대거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고 그 한 예가 바로 코폴라였던 것이죠. 코폴라는 대학을 UCLA를 다녔는데 UCLA를 다니면서도 이미 저예산 영화의 제왕이라고 할까요? 영화사에 남는 로저 코먼이라는 제작자가 있죠. 그 사람한테 픽업이 돼서 이미 대학 시절에도 영화를 찍게 됩니다. 상업적으로.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자기 영화사를 만듭니다. 그 영화사를 만드는데 그 파트너로 선택해서 일생 동안 우정을 같이 가졌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조지 루카스입니다.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자신의 영화사에서 그 영화가 스타워즈보다 훨씬 더 먼저 나왔던 조지 루카스의 THX-1138이라는 SF 영화입니다. 근데 THX-1138은 흥행에서 참패를 하게 되고요. 코폴라는 엄청난 그런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대부 영화 감독 제안이 오게 되니까 코폴라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적인 상황이었었고요. 코폴라는 애초에 마리오 푸조의 소설을 보면서 소설이 너무 저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설득했고요. 조지 루카스도 설득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원작에서도 있었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장대한 그리스 비극처럼 만들어낸 것은 오로지 어떻게 생각하면 코폴라의 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코폴라와 영화사는 그로부터 수도 없이 싸웠다고 하고요. 사실은 32살밖에 되지 않은 영화 몇 편 찍지 않은 신진 감독과 파라마운트라는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진 스튜디오와의 싸움에서 감독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죠. 하지만 코폴라는 기질적으로나 영화에 대한 열정이 지지 않는 사람이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사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을 자기 의견대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영화가 원래는 이제 영화 속에서는 1945년부터 1955년, 56년까지 얘기, 10여 년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대부 1편의 경우에. 근데 이 영화사에서는 그것을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각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극으로 찍어야 돈이 안 드니까 40년대로 찍으려면 시대고증 같은 걸 해야 되고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거기다가 이 영화는 당시에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사에서는 다른 중소도시에서 찍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영화를 제대로 찍기 위해서 노조의 힘이 강하고 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딴 도시 지금 훨씬 더 싸다는 것이죠. 코폴라가 가장 심하게 다투었던 부분은 바로 캐스팅이고 이에 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 두 명의 배우는 정말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는 알파치노이고 하나는 말론 브랜도입니다. 하지만 알파치노와 말론 브랜도도 제작사인 그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끝까지 반대했었다가 결국 응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두 배우였습니다. 일단 알파치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알파치노는 당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연극 배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알파치노를 찍은 사람은 당연히 이 감독인 코폴라였는데요. 코폴라는 이 원작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마이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배우인 바로 알파치노라는 배우한테 시키면 딱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치노 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특히 이제 대부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마이클의 어떤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는 눈빛 이런 것으로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무명이기도 하고 이 배역을 원래 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워런 비티나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절세의 미남 최고의 스타를 시키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기울어 보였죠. 또 영화의 주인공인 그런 배우치고는 키도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이탈리아 사람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답니다. 당연히 또 알파치노는 이 배역을 맡고 나서도 주눅이 잔뜩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서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도 배우를 바꾸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알파치노도 전전긍긍했다고 하는데 4회차 촬영이 있었던 날 찍었던 것이 바로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식당에서 알파치노가 2명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찍힌 장면을 파라마운트 간부들이 보고 나서 탐복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알파치노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말론 브랜도입니다. 말론 브랜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말론 브랜도는 이미 20대 때 할리우드에 연기하는 시스템을 바꿔놓은 배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할리우드 연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 속에 있었던 위대한 배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시 말론 브랜도는 47살이었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비토 콜레오네의 나이는 60대 중반의 나이니까 너무 젊은 거죠, 상대적으로. 거기다가 이 사람은 20대부터 대스타였고 어마어마한 연기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7살이 됐던 당시의 말론 브랜도 입장은 정말 바닥이었던 상황입니다. 개런티는 너무 비싼데 하는 영화마다 실패를 하게 되고 바로 직전에 찍었던 그 폰테고르보의 먼이라는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실패한 직후였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브랜도라는 사람은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할리우드에서 기피 인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도 빼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명은 이제 로렌스 올리비에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로렌스 올리비에는 이제 와병 중이어서 영화에 출연할 수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꼭 브랜도여야 한다라고 우기게 됐죠. 하도 우기니까 이 제작사에서 3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첫 번째는 브랜도가 오디션을 받을 것. 두 번째는 브랜도에게 우리가 출연료를 주는데 그것을 그냥 주 단위로 주겠다. 그리고 선급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는 걸 많이 줄 수가 없고 이 사람에게 진정한 개런티는 영화가 성공하게 되면 지분으로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도 사고를 치니까 현장에서 사고를 치면 그 영화사의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서 말론 브랜도가 $1,000,000를 선입금해라 라는 어떤 조건까지 내오게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걸면 말론 브랜도 같은 대배우가 안 할 것 같은데 당시 브랜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브랜도가 마침내 오케이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었던 건 바로 카메라 테스트였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대배우한테 오디션을 받으라는 건 엄청난 모욕이었을 텐데 잘 구슬러서 어떻게든 잘 해보고 싶었던 감독이 카메라 장비들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말론 브랜도가 잠깐 기다리라고 욕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엄청나게 멋진 옷으로 딱 갈아입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이라고 하더니 탁자에 놓여있던 클리넥스에서 휴지 한 칸 뜯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입안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내서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연기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화에서 내내 듣게 된 아주 굉장히 쉰, 피로한, 탁한 노인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즉석에서 구두약을 머리에 발랐다고 하고요. 머리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또 갖고 있는 그런 분장용 검은 펜슬로 눈 밑하고 목에다가 선을 그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상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오디션을 했던 건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브랜도한테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거죠. 10전화가. 근데 브랜도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받는데 자기 지인하고 통화하는 통화조차도 방금 전에 그 노인 목소리를 내면서 통화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말론 브랜도는 왜 크리넥스를 입에다 집어넣었을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말론 브랜도가 1950년대에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범죄와의 전쟁 같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TV로 생중계가 되었던 수많은 범죄 조직의 두목 중에 어떤 사람을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얼굴에 총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것이 아물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구강 구조가 약간 비틀리고 그러면서 이상한 쉰 목소리를 냈었다는 건데 말론 브랜도는 이 돈 클레온의 역을 맡으면서 오디션을 하면서 그 사람을 떠올렸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클리넥스를 뜯어서 입안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일부러 약간 불편한 감각을 입속에 집어넣게 됐고 그걸 통해서 연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후일담입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이제 약간 보철물 같은 걸 입에 넣어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 촬영할 때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내었던 그 조건대로 한 주일에 $10,000,000씩 받으면서 6주간 이제 촬영을 했었다는 것인데요. 진짜 개런티는 사실상 지분으로 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을 이 영화가 별로 성공할 거라고 말론 브랜도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부 스텝이나 자기 변호사나 에이전트랑 상의를 해서 $100,000의 스튜디오에 도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소위 초대박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말론 브랜도가 자기 에이전트와 변호사를 전부 다 해고시켰다는 후일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는 제가 2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화상에 남는 걸작이고 이게 단순한 가십이 아닌 게 이 영화의 핵심적인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은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책이나 서핑을 하시면 외국 자료들 같은 거 보시면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석했지만 제가 상당 부분 견해를 같이 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부분은 달리 보기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자, 이 영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선 첫 장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영화의 첫 장면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영화의 첫 시퀀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영화에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첫 부분이 사실상 25분에 달합니다. 이 장대한 시퀀스는 사실상 이 영화 전체에서 거의 모든 이야기의 어떤 단초들을 다 담고 있기도 하고 사실상 이후에 이 영화가 보여줄 모든 것을 거기다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을 해설하지 않는다면 사실 반쪽짜리 해설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대부를 처음 보실 분들이라면 제가 영화가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시면서 처음에 25분은 혹시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25분도 너무 재밌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 25분만 견디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25분이 지나가게 되면 정말 우아함의 끝이고 어떤 그 당시에 오락의 끝인 장화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25분 동안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바로 딸인 코니의 결혼식이 펼쳐지게 됩니다. 비토 콜레오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 유일한 딸인 코니가 결혼을 하게 돼서 카를로라는 남자랑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건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딸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돈 콜레오네는 이제 내부 2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칠리아 출신으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와서 정착한 이민자인데 시칠리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렬하게 갖고 있는데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로 그를 숭앙하면서 물론 대부는 종교적인 의미지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그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 상당수는 시칠리아 혹은 이탈리아 출신인 거죠. 근데 이탈리아의 관습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결혼식이 되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게 되면 그 부탁을 들어주어야 된다는 어떤 관습적인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다고 하죠. 더군다나 조직폭력배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토 콜레오네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누가 와서 자기한테 보호를 요청하면 돈을 받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은 법 바깥에 있는 범죄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그는 인자한 어른으로서 커뮤니티에 존경받는 어른의 그런 구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결혼식이 펼쳐지는데 이 결혼식과 안에서의 어떤 그 은밀한 거래가 동시에 교차 편집되어서 묵직하게 펼쳐지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영화에서 편집상으로 가장 혹은 또는 이 플롯상으로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교차 편집인데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 부분, 그 다음에 영화의 끝나는 부분에 가면 이 장대한 이 교차 편집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영화적으로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25분의 절반은 바로 이 안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의뢰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하는 그런 대부인 비토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영화 시작하자마자 어둠 속에서 의뢰하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나세라라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이 영화의 바로 첫 대사는 화면이 나오기도 전에 I believe in America.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면 그는 이제 카메라를 보는 듯한 정면 쇼트로 자기의 사연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사연은 자기는 미국을 믿고 미국에 가서 미국 때문에 실제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딸도 미국식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그 딸도 미국식으로까지 키웠는데 딸이 자라서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미국 사람을 사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애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자기 여자친구인 이 보나세라의 딸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딸의 참담한 비극 앞에서 너무 화가 나는데 평상시라면 그냥 깡패 조직이라고 무시했을 그런 이 돈 콜레오네 조직으로 최후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더 이상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광설을 늘어놓는 걸 영화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당신 비토 콜레오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장의 업자인 보나세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최종 보스죠. 당연히도 사회적인 빌런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보아도 빌런이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외로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나세라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의의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네가 제대로 우정을 보였더라면 이 문제를 내가 진작 해결했을 텐데 왜 자꾸 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애초에 경찰한테 찾아갔는가라고 힐난을 하게 되죠. 문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보나세라가 그에게 손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대부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대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딸이 어렸을 때의 대모가 바로 비토 콜레오네의 아내였기 때문인데요. 어찌됐건 그의 고개를 숙이고 우정을 청하고 그의 권력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고 이제 우정으로서 자기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고 그를 내보내는 것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영화의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보나세로가 애초에 카메라를 보면서 했던 최초의 대사는 너무나 인상적이게도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 라는 대사죠. 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그래봤자 조직폭력배인 이 조직
그러니까 꼴레오네 패밀리는 사실상 미국과 고스란히 겹쳐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피비린내 나는 이 패밀리와 또 다른 패밀리 사이의 어떤 전쟁을 다룬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이 돈 꼴레오네 일가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해왔던 일들하고 겹쳐져 있는 것으로서 영화에서 묘사가 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도 첫 대사가 그런 대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적인 가치, 이탈리아적인 가치. 미국적인 가치는 보나세라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도 미국식으로 키웠던 건데, 그 미국식인 어떤 그런 그 것의 결과가 딸이 미국인인 또 다른 남자에게, 그는 심지어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니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로 귀결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적인 어떤 것이 그의 부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거대한 상처를 안기기도 한 거죠. 보나세라는 이걸 미국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미국 바깥, 다시 말하면 자기의 뿌리 이탈리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비토에게 찾아오는 것인데요. 비토는 거기에 대해서 우정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탈리아식으로 우정을 해결책으로 비토 콜레오네가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첫 장면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복수를 해 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보나세라가 비토 콜레오네를 도와주는 일이 또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게 잘 귀결된 이탈리아적인 가치로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겠는가? 라는 것이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런 속에서 그들이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정을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정의와 우정의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진짜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영화의 모든 이야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첫 장면이 끝나게 되면 바깥에 결혼식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근데 영화에서 이 장면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많은 테크닉과 스타일과 연출력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장면은 철저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펼쳐지는데 이탈리아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하객이 엄청나게 많고요. 아이들은 수도 없이 뛰어다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피로연까지 펼쳐집니다. 안에서의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교하게 컷을 나누는 거의 소름 끼칠 정도의 어떤 완벽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결혼식 장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역동적이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6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교가 되는데, 안에서의 저택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어둡게 촬영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은밀하게 범죄를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장면에서 조명은 굉장히 로우키 조명을 사용을 해서 인물의 얼굴에 어떤 있는 음영을 극대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물의 눈 주위의 그늘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조명을 사용을 해서 사실상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비토 콜레오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교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제 영화 촬영에서 어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되는 장면인데요. 촬영한 사람은 고든 윌리스라는 감독입니다. 이 고든 윌리스는 어둠을 너무 잘 찍어서 별명이 프린스 오브 다크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왕자일 정도인데 이 대부로서 그 명성에 확고한 어떤 부분들까지 갖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장면하고 이 결혼식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정반대죠. 결혼식 장면은 너무나 분방하게 촬영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 사이를 카메라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찍혔죠. 안에는 어둡지만 밖에는 완전히 환한 그런 어떤 일광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빛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두 장면을 바꿔서 찍었을 수도, 편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결혼식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결혼식 중간중간에 이 남자가 어떤 그 은밀한 거래를 하는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은밀한 거래를 먼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하는 우정의 가치, 가족의 가치라는 것에 그 극대화된 것이 결혼식 장면일 텐데, 이 결혼식을 배태시키게 만들었건 다시는 그들 사이에서의 어둠의 은밀한 거래였다라는 전제를 먼저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놓여진 순서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적인 부분에서의 비교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둠 속에서 찍은 이 거래하는 장면에서는 명확한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대부가 왕초 중에 왕초, 최고 보스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어떤 눈치만 살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소니도 있고 톰 헤이건이라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밖에서 보면 중심이 없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도 알 수 없고요. 마이클은 뒤늦게 도착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노래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바깥에서는 완전히 탈중심화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심과 탈중심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이야기가 권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는 확고한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죠.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바깥처럼 자유분방하고 그렇게 가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서는, 그 뒤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과 그 주위를 도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트에서의 어떤 부분, 촬영할 때의 방식,
혹은 조명에서의 방식이나 혹은 이 편집에서의 순서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에 25분의 시퀀스는 이게 전부가 아니죠. 보나세라 외에도 세 사람이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두 4번의 면담을 하게 되고요. 이 4번의 면담뿐만 아니라 2건의 일을 더 처리합니다. 그건 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사위, 지금 막 결혼하게 된 카를로라는 놈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장인어른인 비토가. 그래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되 우리 절대 패밀리의 일을 맡기지 말라라는 지시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사건에서 이들과 맞서서 이 거대한 일들을 다 꾸미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사람이죠. 솔로초라는 사람을 다음 달에 만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톰 헤이건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6건의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장대하게 결혼식은 계속 기쁘게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바로 이 초반의 25분이 너무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스타일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군다나 원작에서도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극대화한 것이 바로 이제 코폴라의 이 이야기를 보는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원작보다 뛰어난 영화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원작보다 뛰어난 영화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바로 대부일 텐데요. 소설을 이렇게까지 훌륭한 우아한 영화로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 부분, 그리고 온전히 이 코폴라의 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제가 첫 장면에 관한 대사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를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은유처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프란시스 코폴라가 처음 시도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갱스터 영화에서 그가 취한 부분이 엄청나게 거대한 것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 이후에 수많은 갱스터 영화들이 아메리칸 갱스터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죠. 사실은 이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은유로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장면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면이 폴리라는 배신자를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폴리는 조직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적들에게 이쪽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가 살짝 빠져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비터 콜레오네가 총을 맞고 죽을 위기까지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장남인 소니는 배신자가 누군지를 색출하려고 하다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폴리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폴리를 처단하는 장면인데요. 폴리를 처단하는 것은 이 조직에서 가장 믿을만하게 일을 해치우는 클레멘자라는 사람한테 시킵니다. 보나세라의 일을 처리할 때도 클레멘자한테 시켜. 왜냐하면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이 대부인 비토가 이 톰 헤이건한테 그런 말을 하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모든 우정을 따지고 가족적인 가치를 따지고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비토 콜레오네 이야기가 이후에 펼쳐지는데, 다 보고 나면 그래봤자 그들은 살인자일 뿐이고요. 그들에게 우정이라든지 가족적인 가치는 결국 처참한 귀결로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폴리를 처형을 하게 되는 날, 임무를 받게 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이제 묘사를 흥미롭게 하고 있는데요. 아침이 됐고요. 전날 얘기를 들었던 클레멘자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반인들이 출근하는 것처럼 집에서 나옵니다. 아내가 굉장히 그에게 충실한 사람인 것 같고, 남편은 이제 바깥까지 배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 때 꼭 이탈리아식 그 디저트를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알았다고 얘기를 하죠. 집이 굉장히 좋고요. 거기서 나오는데 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처럼 보이는 폴리가 그를 픽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까지, 조직원까지 3사람이 차를 타고 가게 되죠. 이 장면은 굉장히 성공한 미국의 이민자의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장면의 어떤 출근 장면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폴리는 지금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이 일이 밝혀지면 어떡하지를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자기가 의심을 안 받는 것 같으니까 안심하기도 하고 갑자기 쫄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차는 도심을 벗어나서 한적한 갈대밭에 차를 세우게 되죠. 왜냐하면 클레멘자가 중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소변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내려서 갈대밭에 소변을 보는 순간 뒤에 앉았던 또 다른 조직원이 운전을 했던 폴리를 뒤에서 총을 3방을 쏘아서 죽이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명백하게도 롱쇼트로 찍혔는데, 그 롱쇼트의 왼쪽 윗부분을 보면 누구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미지지만 1940년대의 자유의 여신상,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과 중반의 자유의 여신상은 사실상 이민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대서양을 건너서 사람들이 이민을 하게 되면 바로 앨리스 섬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처음 보이는 순간, 와, 미국에 드디어 도착했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올해 개봉했었던 브루탈리스트에도 그 장면이 나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멀리 보이는 갈대밭에서 이런 끔찍한 보복살이 펼쳐진다는 것은 어떤 명백한 코폴라의 의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꿈과 기회의 땅에서 펼쳐지는 사실은 진짜 일들은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나는 미국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보나세라의 사연이 펼쳐지거나, 폴리를 죽이게 되는 클레멘자의 장면으로 보여지거나,
더군다나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이클은 사실상 전쟁 영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군 장교로서 굉장히 혁혁한 전과를 얻은 것으로서 극 중에 묘사가 되고 있고,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1945년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직후의 토요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영웅인 마이클이 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은 사실상 이 영화가 미국의 역사 혹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 영화적으로 관철된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시퀀스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이라는 가치,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이제 미국에 관한 어떤 부분들에 관한 밑그림들이 깔려 있었다고 했죠. 또 한 가지는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굉장히 비극적인 가족 드라마라고 이 대부 이야기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대부에서 이 비토 콜레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웅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극중에서 이제 4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4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가족이라는 테마하고 얽힙니다. 영화의 초반 장면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첫 번째 보나세라는 딸의 비극 때문에 화가 난 아버지이죠. 두 번째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자기의 딸과 결혼할 이 사위 후보인 앤초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의 어떤 바뀐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못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될 그 사람이 우리 사위감이 쫓겨나게 되는데 좀 해결해달라고 얘기하죠. 물론 가족적인 부탁이 되겠죠. 세 번째 사람은 루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결혼식에 초청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 사람도 갱스터인데. 근데 자기한테 초청장이 오게 되니까 굉장히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토 이 콜레오네 가문에 자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이 콜레오네를 찾아와서 거의 그 앞에서 무릎 꿇다시피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 이 폭력 조직을 패밀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계속 그런 패밀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당연하지만 폭력 조직에서의 그 내적인 원리가 가족주의적인 원리로 짜였다는 뜻일 텐데, 그 가족으로 편입되고 싶어하는 남자가 바로 루카였던 것이죠. 이 루카는 그 이후에 편입된 이후에 영화의 한 중반부에서, 그러니까 비토 콜레오네가 총을 맞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바에서 이 손이 찍히고 살해되는 그 최초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오는 네 번째 사람은 조니 폰테인입니다. 조니 폰테인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할리우드와 그다음 또 이제 음악 가수로서 굉장히 최고의 스타일, 사실 모델이 명확하죠.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인 건데요. 어찌됐건 프랭크 시나트라를 모델로 한 이 남자는 자기의 경력에서 결정적으로 2번이나 이 비토 콜레오네의 도움을 받죠. 그 두 번째 결정적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오게 된 건데, 사실상 이 조니 폰테인과 이 비토 콜레오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엮여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자기 경력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게 된 조니 폰테인이 바로 영화의 첫 장면에서, 이 첫 시퀀스에서 비토 콜레오네 앞에서 이제 소위 질질 짜게 되는 것인데요. 그걸 이제 뺨까지 때려가면서 아버지처럼 담금질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너 가족한테는 잘하냐라고 얘기하고, 가족을 제대로 돌봐야 진짜 남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식 어떤 가부장제의 어떤 그런 확신 같은 걸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초반에 나오는 이 의뢰를 하게 되는 4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가족주의적인 것하고 굉장히 강한 톤을 가지면서 연결이 되게 되죠. 비토 콜레오네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잘 챙기고 싶어하고, 실제로 패밀리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장남은 피살되게 되고요. 두 번째 차남은 사실상 제대로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들이 있고, 이 세 번째 아들은 똑똑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정말 훌륭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범죄 조직에 이 세 번째 아들만큼 물들고 싶게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마이클만큼은 또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공해서 주지사나 상원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마이클도 초반에 보면 본인 스스로는 아버지하고 다르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마이클을 대하는 이 가족은 모두 다 이 마이클만은 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고, 형인 장남인 소니조차도 이 셋째인 아들이 끼어들려고 할 때 그를 마치 어린애 취급하면서 보호하려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한 이야기였던 줄기가 있다면, 바로 아버지를 가장 닮은 사람은 이 세 번째였던 마이클이었다는 것이고, 그토록 아버지는 자기랑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케이한테 초반부터 말을 했었던 그런 마이클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아버지보다도 더 무서운 대부가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 승계의 과정을 이 가족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붕괴된 가족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확장인
미국 사회의 어떤 빛과 그늘을 보여주는 커다란 맥락과 이어져 있는 두 개의 중심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 영화는 구성상으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확하게 이분할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영화 이제 러닝타임 지금 175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3시간 가까운 이 영화에 정확히 이 러닝타임으로도 정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고, 이야기상으로도 사실상 전반부와 후반부를 분절시키는 그런 강력한 사건을 중반부에 넣죠. 보통 이런 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영화의 구조를 짜지 않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 사건은 바로 마이클이 식당에 가서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던 두 명의 수괴를 직접 머리에 총을 쏘아서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전반부의 마이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굉장히 건실하고도 훌륭하고도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보이게 되는데, 후반부의 마이클은 전혀 다르죠. 그 분기점이 되어온 어떤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스토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토록 아버지도 말리고 싶어하고 본인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었던 마이클이 어떻게 그렇게 조직의 보스로서 마이클 비긴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에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반부에 일어나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클이 이 아버지의 조직폭력의 어떤 그런 일들에 끼어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피습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습되었을 때,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이클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인데, 영화의 중반부에 보게 되면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서 성모 마리아와 종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상황에서 거리에서 이제 굉장히 영화를 보고 나서 들떠서 이제 막 사랑에 빠져서 한참 관계가 좋은 케이와 대화를 나눕니다. Mike, would you like me better if I were a nun? Like in the story, you know? No. Well, then would you like me better if I were Ingrid Bergman? Now that's a thought. 그 사이에 케이는 그가 보지 못했던 가판대에서 바로 비터 콜레오나라는 건물이 피습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고, 그 신문을 이야기하면서 마이클은 자기가 그 대답을 한 직후에 아버지가 피습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들끓게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이 장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보입니다. 마이클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내가 수녀였으면, 내가 잉그리드 버그만이었으면 나를 더 사랑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아 라고 답하는 건 굉장히 로맨틱한 답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말처럼 보이니까.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이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거나 나지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저한테는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잉그리드 버그만이든 상대방이 수녀든 상관없어요.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상대는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로도 들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마이클이 얼마나 도취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 맹할 속으로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그 장면에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마이클은 더 이상 이 아버지가 피습된 거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도 모를 정도로 속에 싹트고 있는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식당에서 죽이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사건이 앞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직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던 마이클이 바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문병을 갔는데, 아버지 문병을 가면 이 중요한 상황에서 패밀리끼리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 바로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을 지키고 있어야 될 보디가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물어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해산시켜버렸다 10분 전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직감적으로 마이클은 이 경찰이 아마 솔로초라는 그 상대의 매수가 되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병원에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상황에서 급하게 그 장면에서 이제 병상을 옮겨가지고 피신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가만 살펴보다 보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오게 돼서 혹시 저놈이 킬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앤초였습니다. 바로 영화의 두 번째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추방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빵집 종업원이었던 사람이었던 거, 사윗감이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신세를 입었으니까 이제 문병을 꽃다발을 들고 온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게 되니까 병원 입구에서 두 사람이 코트 깃을 세우게 하고 마이클의 기지에 따라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면 몸이 무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몇 분 지나자마자 킬러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근데 그 순간 태산처럼 버티고 선 상황에서 주머니에 있는 뭔가를 꺼낼 것 같은 제스처를 마이클이 취하게 되니까 저들이 무장했구나. 다시 말해서 경찰이 해산시키는데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들은 그냥 떠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순간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아들이 막아냈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그들이 가고 나면 앤초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제 다 마침내 자기가 죽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측면에서 담배를 피는데 손이 벌벌벌 떨립니다. 너무 무서운 어떤 상황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거기다 불을 비춰주는 마이클은 손이 전혀 떨리지가 않죠. 쉽게 얘기하면 마이클은 타고난 놈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이클은 이 경우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임기응변의 이런 범죄의 현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제대로 행동하는지를 스스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병상을 피신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 갱스터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혹은 그 속에서도 대담하게도 떨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담력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재능을 확인하고 자기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약간 빠져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장면은 전형적인 히치콕처럼 촬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미국의 감독들하고 달리 이 새로운 일군의 감독들은 어떻게 보면 세계 영화사에 관한 굉장한 지식들, 특히 유럽 예술 영화에 대한 굉장한 애호들을 가졌던 건데요. 스콜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코폴라는 영화사에서 습득한 기술들을 집어넣어서 영화를 실제로 만들었던 거죠. 이 장면은 사실상 히치콕처럼 찍은 것입니다. 병상을 옮길 때의 서스펜스라거나 저기서 꽃다발을 든 앤초가 올 때거나 아니면 차가 올 때 그 차가 그냥 가버릴 때라거나 이런 것들을 묘사한 걸 보면 사실상 이 장면을 조금 다른 톤으로 연출해서 집어넣으면 누가 봐도 히치콕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면 외에도 다른 장면에서도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 영화 속에 시칠리아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보면 시칠리아는 정말 천국 같은 풍경으로 묘사를 하죠. 일부러 광량이 가장 많은 7월 달에 시칠리아에서 찍었다고 하고 필터 촬영까지 하게 되어서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영화가 내내 보여주는 그 어둡고 음습한 느낌과 정반대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스타일을 만들거나 이 피로 현장을 묘사하거나 라는 부분들은 바로 루키노 비스콘티의 레오파드라는 작품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루키노 비스콘티를 굉장히 이 코폴라가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영화 인생, 그러니 감독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에이젠슈테인입니다. 에이젠슈테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싶을 텐데 에이젠슈테인의 가장 유명한 영화가 전함 포템킨이죠. 이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를 보면 오데사 계단이라는 너무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오데사 계단에서 안경을 쓴 노파가 병사가 쏘는 총을 눈에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패러디해서 이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로 모 그릴이라는 남자가 사우나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다가 안경 너머로 총에 눈에 박혀서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오마주를 바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에이젠슈테인을 끌고 들어온 건데요.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메리만의 어떤 터치를 영화 속에 넣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제들과 이 패밀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을 때 서로 돌아가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 중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촬영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이 영화의 감독인 코폴라가 자기 연출 노트에 직접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베리만 스타일로 찍겠다고. 그러니까 베리만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등장해서 대화를 할 때 한 사람이 중심적으로 대화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이 프레임 바깥에 있는 소리로 화면 바깥의 소리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인물들을 옮겨가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원처럼 그려내면서 인물들을 엮어가는, 그래서 캐릭터 중심을 이동시켜가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 장면에서 그런 방식을 고스란히 차용해서 찍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에이젠슈테인적인 부분, 히치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비스콘티라든지 그리고 또 베리만까지 다양한 영화적인 본인이 영화광으로서 느꼈던 부분들까지 미국 영화에 고스란히 수혈해서 만들어낸 그런 역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얘기가 옆으로 가서 또 다른 이제 어떤 영화광적인 부분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마이클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 회의가 벌어지게 되겠죠. 가족 회의가 벌어졌을 때 마이클은 이전의 마이클하고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인 소니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병원에 갔을 때 자기는 형인 소니가 모든 걸 장악하고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매수된 경찰서장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그 상태를 맡고 있었던 것을 물론 소니는 몰랐지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소니는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들끓는 사람이고 격정적인 사람이니까 적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회의에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정반대 역할을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톰 헤이건은 약간 그 반대로 이제는 이 전쟁을 멈출 순간이라는 식으로 말리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격화되게 되죠. 그 사이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마이클이 처음으로 제대로 자기의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What about this McCluskey? Huh? What do we do with this copy? Then I'll kill them both.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코폴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리얼리즘적인 시각으로 찍었습니다. 아주 사실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찍어서 이렇다 할 어떤 굉장히 도드라진 어떤 표현주의적인 그런 카메라와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줌도 별로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을 포함해서 이 장면에서도 줌을 촬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싶어서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것도 뭔가 결심하고 있을 때 이 카메라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천천히 줌인을 하죠. 그럼 마침내 그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경찰서장까지 죽인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형인 소니조차 경찰서장까지 죽인다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하죠. 근데 마이클은 정말 그런 어떤 생각하지 할 수 있었던 굉장히 냉혹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앞섰던 사람인 거고요. 그 상황에서 그 장면이 영화적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하면 괴물인 마이클이 탄생하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엄청난 얘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습니다. 하지만 다들 허를 찔린 것 같은 표정이고, 마이클의 계획을 듣게 되는데 마이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로 이 두 명의 원흉을 끌고 와서 사전에 공간 속에 어딘가에 숨겨둔 그 무기를 사용해서 두 사람을 처단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소니조차도 너무 겁이 나기 때문에, 아니 경찰서장까지 죽인다는 건 너무 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That's a terrific story. We have newspaper people on the payroll, don't we, Tom? They might like a story like that. They might. They just might. It's not personal, Sonny. It's strictly business. 이 영화 속에서 두 가지는 계속 대립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토 콜레오네는 어떻게 그렇게 대부로서 명성을 자자하게 그 최상위까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냉혹한 비즈니스적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감각을 소니가 아니라 마이클이 갖고 있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 마이클은 제대로 다음 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바로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그 두 명을 살해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장면은 정말 명장면 중에 명장면일 것이고요. 화장실에 가서 처음에는 총기가 없어서 당황하는 장면이나, 돌아와서 아무리 강심장인 마이클이라 하더라도 잠시 후에 총을 쏴서 지근거리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머리에 총을 쏴서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은 또 더군다나 아주 빠른 시칠리아 말로, 알아듣기가 힘든 그런 말로, 그 상황에 상대는 막 떠들지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근데 주변에 기차 소리가 싹 들려가게 되고, 기차 소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점점점 커지면서 카메라가 그를 점점점 더 응시하게 되면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일어나서 두 사람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란 사람들 사이로 총기를 버리고 바깥으로 피신을 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음악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갱스터 영화에 남을 만한 그런 훌륭한 장면을 찍었던 건데요. 이 일을 처리하고 나서는 마이클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너머로 훌쩍 가게 되죠. 그 순간 영화의 전반부는 끝나게 되고 후반부가 펼쳐지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어떻게 끝나냐? 마이클이 살인을 저지르고 시칠리아로 떠나는 데서 끝나게 되고요. 후반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죽을 수 위기에 있어서 병원에까지 갔었던 비토가 회복되어서 돌아오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전반부의 시작과 후반부의 시작에서 비토 콜레오는 똑같이 지금 그곳에 없는 마이클이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가 구조화되어 있지만, 이때 마이클의 처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이제 마이클이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이클은 자기 아버지인 탁월한 보스였던 비토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한테 없었던, 그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재능인데요. 그러니까 영화의 결정적인 부분이 되게 되면 자기의 가장 믿음을 주어야 하는 가족한테까지 결정적인 거짓말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죽이게 되는 사람이 자기의 바로 매제라고 할 수 있는 배신자인 카를로인데요. 카를로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백을 듣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냐면, Don't be afraid, Carlo. Come on, you think I make my sister a widow? I'm godfather to your son, Carlo.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백을 다 받고 나서 바로 바깥에서 처형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영화에 펼쳐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K에게 일절 조직 범죄에 대해서 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한테 막 화를 내다가 본인 스스로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 This one time I'll let you ask me about my affairs. 그러니까 K는 자기가 방금 전에 들었던 쇼킹한 얘기대로 당신이 정말 카를로를 죽이도록 사주한 게 맞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죠. No. 그 순간 K는 환하게 웃죠. 왜냐하면 내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인간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근데 그로부터 한 1, 2분만 더 있어서 영화가 끝나는 지점까지 보게 되면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앞에서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고, K는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거짓말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영화가 사실상 끝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화를 내는 과정 속에서도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을 세팅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아내가 일부러 물어보도록 만들었고 거기서 거짓말할 준비를 가진 채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마이클은 가장 신의를 지켜야 될 가족한테조차도 거짓으로 속여 넘기는 그런 능력까지 혹은 기술까지 혹은 그런 악마적인 재능까지 갖추었다는 측면에서 비터 콜레오네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비터는 죽게 되죠. 비터가 죽는 장면도 너무 유명하게 오렌지랑 연관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찍혔는데요. 이 영화의 공간은 사실상 뉴욕을 제외하고는 라스베가스하고 시칠리아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시칠리아가 다르게 찍혔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풍광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화에서의 모든 뉴욕 장면은 당당히 다 세산하게 찍혔는데 딱 한 장면만 시칠리아처럼 찍힌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터 콜레오네가 손자하고 장난치다가 죽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이 화면의 톤이나 많은 부분에서 시칠리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심장마비나 혹은 또 다른 증상을 일으켜서 그가 죽었다고 했을 때 비터 콜레오는 어떻게 보면 고향에 돌아가서 죽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보여주는 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더군다나 어떻게 하다가 죽게 되었는가? 손자한테 굉장히 인자한 모습, 그러니까 손주랑 같이 놀아주다가 죽은 거죠. 어떻게 놀아주었는가? 이빨 사이에다 오렌지 껍질을 끼고 괴물 흉내를 내면서 손자를 잡아먹을 듯이 연기하면서 쫓아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죠. 그 장면을 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죽는 걸로 표현이 되죠. 다시 말하면 가족을 괴물로서 쫓다가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가족을 수호하는 사람이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사람이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비토 콜레오네의 인생은 비토의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수 있는 소니의 죽음을 포함해서 정말 사실상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귀결은 사실은 비토 콜레오네가 일생 동안 해왔던 악업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장면은 그가 일생 동안 해온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은유적인 풍경 속에서 그의 최후를 묘사하는 장면이다. 더군다나 그가 죽었을 때 그 쓰러진 그가 아직도 장난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어린 손주는 거기다가 이제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는 장난을 하게 되죠. 이 장면은 또 그 다음 장면인 세례식과 이어지게 됩니다. 물을 뿌리면서 세례식의 어떤 의례를 사실상 선취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 영화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보는 대학살극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장면은 영화의 25분간의 초반의 장면처럼 정반대 방식으로 짜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작은 딸의 결혼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사실상 그 장면은 딸이 낳은 자신의 자식의 다시 대부가 된 그가 거기서 이제 세례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부로 임하게 되는 의식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세례식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고, 결혼식을 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비터 콜레오네가 대부였다면 여기선 대부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마이클이 그 다음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세례식이 펼쳐지는 동안에 신부가 의례를 위해서 대담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질문은 당신은 악마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마이클이 다 거기에 대해서 I do라는 방식으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와 교차 편집되는 방식은 그가 얼마나 악마적인 사주를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지를 영화가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완전히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악의 세력으로 거듭나는 방식을 이 세례식과 가장 성스러운 또 가장 끔찍한 학살극을 서로 교차함으로 인해서 영화가 장대하게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꿈꾸지 못했던 5대 패밀리의 수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일무이한 최고의 보스로 탄생을 해서 닫히는 문 너머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오만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당혹스럽게 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인 케이의 시선을 앞에서 문이 닫히면서 사실상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결말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부 1편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영화는 이제 75분 내내 띄워놓고 제가 뒤에 서서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해설해 드리는 방식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기도 하고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혹은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만큼 이 50년이 넘게도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극단적인 오락과 극단적인 예술성을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부 그 중에서도 1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반응 봐서 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워낙 좋아하신다면 또 기회가 되면 대부 2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주말도 가능, 야간도 가능, 오늘도 가능.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365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